변호사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20억 아파트 증여받고 이혼하면 위자료까지 30억은 거뜬하대요. 시어머님은 아직도 제가 그 돈으로 더 큰 학원 차리실 거라고 믿으시나 봐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67세 강순영입니다. 15년 전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할 때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 수도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을 쉽게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며 실패하면 노후가 걱정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믿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것은 실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단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해서 지역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고 퇴직한 교사 동료들을 설득해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각종 교육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의 장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큰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고 재단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5년 차가 되던 해에는 대구시 교육감상을 받았고 7년 차에는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재단은 연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20개가 넘는 지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후원금은 물론이고 교육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로 얻는 수익도 꾸준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취미로 시작한 골프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훌륭한 직장을 갖게 된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할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후원자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 며느리 오민주는 13년 전 아들과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저로서는 며느리의 직업이 무척 반가웠죠. 결혼 2년 차에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교직을 그만두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며느리의 열정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저의 교육 철학과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에서 가장 번화한 학원가의 자리를 잡아주었고 제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 유능한 강사진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교육재단에서 개발한 커리큘럼도 공유했고 초기 운영자금도 지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지켰고 주말에도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명절에도 보충 수업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덕분에 개원 6개월 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1년도 안 되어 수성구에서 손꼽히는 학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장학반 운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반을 만들었고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여럿이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면서 학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업 수완도 대단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발빠르게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방학 특강 때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원까지 2개를 낼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며느리의 성공은 우리 가족에게도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 민지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겼고, 며느리는 항상 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의 감사 인사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뒤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며느리의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만을 보았고 그저 자랑스러웠을 뿐입니다. 지난달 손주 민지가 전국 중학생 영어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대회장인 서울로 올라가는 며느리와 민지를 배웅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00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대상은 단 1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후 5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가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손주의 수상 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발표 순간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죠. 특히 마지막 즉흥 스피치 시간에 할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 교육의 힘을 믿는다는 문장으로 스피치를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교육재단 이사장의 손녀가 이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처럼 교육자가 되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회 수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육재단의 후원 기업들과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학원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민지의 수상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민지의 수상을 자신의 교육 철학이 옳았다는 증거라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민지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른 학생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했죠. 아들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느라 바빴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민지를 위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벽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수상이 며느리에게 또 다른 야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민지의 우수한 성적이 며느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학원 운영은 날로 번창했고, 더욱이 며느리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재단의 일까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재단의 장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방학 때면 재단에서 주최하는 캠프의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며느리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학원생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연락해 장학생으로 추천했고 그 학생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지도했습니다. 입시 시즌이 되면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봐주고 면접 지도도 해주었죠. 명절 때면 시부모인 저희 부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홍삼을 매달 빠짐없이 사다 주었고 제 건강을 누구보다 걱정해 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복이 많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며느리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교육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며느리의 학원은 대구에서 가장 성공한 입시학원으로 자리 잡았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민지의 교육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민지의 학습을 관리하고 진로 상담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중학생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 철학을 며느리가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학원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현재 건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프리미엄 입시학원을 만들어 전국 단위의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의 앞날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교육 사업가로서의 안목과 포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향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위해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가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 재단 운영으로 모아둔 제 재산으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였기에 이 기회에 며느리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분양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40평대의 고급스러운 내부는 통창으로 수성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천장은 높았으며 최고급 빌트인 가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서재와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수성구에서 가장 핫한 학원가와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학원과는 차로 10분 거리였고 주변에 명문 중고등학교도 많았습니다. 민지의 교육을 위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준 그동안의 효심과 성실함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계획하는 프리미엄 학원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분양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계약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된 증여 계약을 위해 서류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의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깜짝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저는 가족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식당을 예약했고 샴페인까지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증여 소식을 전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깜짝 선물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소 제가 신뢰하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지기인 정 법무사는 제 사정을 듣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신중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증여세가 상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한 소리라며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고 증여계약서 초안도 검토했습니다. 계약금도 바로 입금했고 중도금 납부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증여 시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맞춰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며느리에게 증여계약서를 건네며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도장도 필요했기에 주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었고 저는 건네줄 계약금도 통장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사무실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며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미리 체크해 두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의 색상까지 꼼꼼하게 확인했고 거실 창가에 놓을 피아노 자리도 점 찍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오랜 친구 한 명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는 자신의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랜 친구 김 여사가 제 집을 찾아온 건 그날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40년 지기인 친구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를 한 잔 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녹음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마지못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들린 것은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시어머님이 완전히 넘어오셨어. 이번에 20억 아파트를 내 앞으로 사주신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 시어머님이 교육재단 하시는 거 보고 이 집안이라면 뭔가 될 것 같았거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죽어라 일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있어야 했으니까. 손이 떨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만 내 앞으로 들어오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면 한 30억은 될 것 같아.
여기에 학원까지 있으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건넨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와 함께했던 지난 1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던 며느리의 미소가, 제가 아플 때마다 밤늦게까지 병간호를 하던 그 모습이, 손주 민지의 교육을 위해 열성을 다하던 그 모습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지원해준 그 돈으로 제 인맥으로 일구어낸 사업이었는데 그것조차 이혼 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계산된 포석이었다니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손주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손주 민지를 위한 며느리의 헌신마저도 가식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어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며느리가 흘리던 눈물도 연기였을까요? 민지의 교육을 위한다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봐주던 그 시간들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정황이 이상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했던 며느리의 효도, 필요 이상의 애교스러운 행동들, 재산에 대해 자주 묻던 질문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강의가 있었지만 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교수 연구실에서 아들을 만난 저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들었고 어제 들었던 그 충격적인 내용을 아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내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들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더니 갑자기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민지 엄마가 이럴 줄은.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연구실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도 최근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주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오열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민지였습니다. 이제 겨우 중학생인 민지가 부모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머니, 민지만큼은 지켜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와 아들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가족회의를 통해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대화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도 가족의 해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들과 상의 끝에 그날 저녁 8시에 제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어머님께서 중요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어.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파트 증여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꽃병에 꽃도 꽂아두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녹음기와 관련 서류들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증거 정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금전적 지원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초기 투자금부터 시작해서 매달 지원했던 운영비, 강사 소개비, 그리고 최근의 아파트 계약금까지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후 7시 50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너무 갑작스럽게 부르셔서 걱정됐어요. 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속여온 그 미소가,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침착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아파트 증여 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카페의 배경음악과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내용이 나오는 동안 며느리의 표정은 계속해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혼 계획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한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저는 그저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랑 농담처럼 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정리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 아들을 만났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교육자의 이미지를 일부러 만들어 왔다는 것, 효도 며느리 역할도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주 민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지의 영어 대회 수상도 일부 조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원의 인맥을 동원해 특별 지도를 받게 했고 민지에게는 과도한 압박을 주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을 말렸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옆집에서 들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던 자신의 이야기,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된 과정, 그리고 점점 욕심이 커져가며 이런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며 시작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겼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재단의 철학에 감명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점점 커져갔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치스러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허영심이 생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현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며느리에게 구체적인 재산 분할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0억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합쳐 3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완벽한 법적 조언까지 해주며 이런 계획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시작된 대화였는데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달콤한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며느리의 눈빛에도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알기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고백은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용서하기 힘든 배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참회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민지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민지를 생각해보자. 이 한마디에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야, 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구나. 단, 이번 한 번뿐이야.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완전한 파멸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널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구나. 내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용의가 있어.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변호사와의 모든 연락을 끊을 것,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문서로 작성할 것, 그리고 가족 상담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수락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것은 민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마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단다. 이 말에 며느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구원의 희망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해체보다는 치유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다운 사랑방에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의 화합을 선택한 시어머니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